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민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는 새벽 대역전극 끝에 김은혜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압승 그리고 민주당의 참패 배경 각각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은 사실 그 12대 5라는 이제 그런 결과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이 구도와 인물과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도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초기 전략이 잘못되면서 여러 가지 공약 혼선이라든지 또 당내 권력 다툼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사실 이것이 바람이 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좀 불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 경쟁력에서 승부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대선 패배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시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인물에 대한 신선함도 많이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12대 5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이 4년 전 3대 14에서 12대 5로 거의 180도 뒤바뀌었거든요. 네. 지방 권력이. 민주당의 참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정치라는 게요. 뭐 승패가 늘 갈리기 마련이고요. 또 이게 무슨 하여튼 역사의 사이클처럼 또 국민의힘이 또 한참 독식할 땐 독식을 하고 민주당이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올 땐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분석을 하자면 신인규 대변인이 잘 얘기는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첫 번째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치러진 구도에서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의 모멘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태도가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정도의 변화와 혁신, 변화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패배 요인인 것 같고요. 그 저변에는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요인을 분석해서 그 요인 분석에 따른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무엇을 바랬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선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대선 이후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당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선 이후로 밀어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감들을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뭐 아쉬운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전략적으로 인천 계양에 일단은 이제 차출을 했죠. 그 의미라는 건 이번 지선이 전체적으로 구도에 밀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모멘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코어 역할을 해달라고 이재명 후보를 계양에 넣었는데 그 효과가 조금 빛을 발했다. 왜 그러냐면 뭐 외부 요인으로는 국민의힘이 매우 그 집중 타격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하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듯이 국민들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할 기간이 부족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재명 효과가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의 참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뭐 이제 비대위 입장들 그다음에 이 책임론 부분에 있어서의 선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좀 지켜보고 민주당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표율이 역대 치러진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50.9%. 대선을 거치면서 세대별 진영별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도층의 좀 투표소로 향하는 발길이 좀 안 이어졌던 걸까요? 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투표율은 조금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투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양쪽 진영에서 총결집을 이번에 내세웠거든요. 대선의 시즌2가 되면서 모두 다 결집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투표율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투표율이 떨어져서 아마 30%대가 나온 것 같거든요. 37.7%죠.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 중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라는 것은 민생 일꾼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출마로서 또 대선판이 열렸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어서 중도층이 투표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그 광주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지지층들이 많이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좀 이번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요즘 날도 덥고 또 휴가 기간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좀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전반적인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덮어져서 이런 10%라는 결과가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광주의 투표율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17개 시도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 역대 사례를 보면 광주의 투표율이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광주의 민심이 달라진 걸까요?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자체가 투표의 효능감을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냐 유권자들에게.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부분인데 이번 선거가 말한 대로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 개항에 오면서 말하자면 뭐 제2의 뭐 대선 전이다, 미니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큰 민생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아젠다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피로감이 또 커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보면 거의 좀 네거티브 서로 간의 어떤 공방들로만 오가다 보니까 정치의 피로도가 높아졌다. 네, 정치 불신들이 높아진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낮게 만들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보통 호남이 경선이 본선이라고 하죠. 호남이나 영남 이런 각 정당마다 기반이 되는 지역들은요.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이번에 민주당 특히나 좀 굉장히 정치 고관여가 돼 있는 게 광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우리가 효능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해서 뭘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실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맞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초반에 전체적인 전략을 저는 잘못 짰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가 바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그럼 반성과 성찰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는 지역구까지 서울로 옮기면서 출마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성남에서 성남의 재보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천으로 옮기면서 이게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송영길 후보는 62일 만에 출마했고 오세훈 시장은 62년 살았고 인천에서도 개항에서 윤영선 후보는 25년 일했고 이재명 후보는 25일밖에 안 됐다. 이런 구도를 저희는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빌미가 제공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수사를 혹시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 지선이라는 것이 대선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좀 먼저 자초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전체 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주목이 됐었던 지역이죠. 인천 계양을 지금 말한 이재명 당선인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정말 아침까지도 결과를 모르겠다가 결국에는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의 신승이 민주당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그러니까 인천 계양과 경기도의 승리를 의미를 두는 순간 과연 우리가 말하자면 이번 선거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패인의 요인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경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이겼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그거는 승리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인천 계양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거물급 정도면 당연히 승리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박빙 승부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인천경의 승리가 돋보일 수는 있지만 당연한 결과들이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렇게 어렵게 이기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부분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절대 그러지는 않았는데 국민들한테 오인이 되는 게 젖잘싸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는 부분들이 절대 없다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 인식에는 이미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정말로 너희들이 반성한 게 맞느냐라는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비대위 회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인천 계양의 승리와 경기도의 어떤 어려운 승리 이 부분 자체도 좀 뼈아프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은 좀 요원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지사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배를 잘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패배했고 인천에서 패배했는데 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를 잘못 오인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서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논리가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그 어두운 시절에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정선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반성과 성찰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감독관이 잘못됐다라든지 시험이 잘못됐다라든지 나는 떨어졌지만 1점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만족해. 뭐 이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서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2017년도 대선 승리, 또 2018년도 지선 승리, 또 2020년도 총선 대승리까지 거뒀기 때문에 3번을 연거푸 이긴 거고 국민의힘은 3번을 연거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역으로 이번에도 2021년도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번에 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은 3번의 승리를 거뒀고 민주당은 또 3번의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말 극단을 오가는 이런 정치 체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이제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서 서로가 조금은 더 본인들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잘하기 경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 당선이 됐는데요. 새벽에 정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소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되는 김동연 당선인입니다. 보통 선거에서 뭐 새벽 1, 2시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이러는데 뭐랄까요? 잠이 확 깨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5시 반 정도가 돼서 역전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일단 2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전에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13대 4인가요? 13대 4를 예측하다가 네. 경기도가 되면서 12대 5가 됐죠. 예.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가 말하자면 승부처,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다고 보는데 어렵게 이겼잖아요. 근데 이겼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대했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경기도를 가져옴으로써 그나마 전쟁에서는 졌지만 전투에서는 나름 선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피가 될 수 있는 어떤 승리의 결과라고 좀 분석할 수 있는데 예. 그 승리의 결과로만 가면 안 되고 똑같은 말이지만 경기도가 왜 이렇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큰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8,000표 차이로 어렵게 이겼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동연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시험대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어려운 승부였지만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향후에 어떤 쇄신
주축이 되는 부분에서 김동연 후보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또 된 것이죠. 예.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긴 했지만 새로운 물결을 창당을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3지대, 예.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정신을 받아서 또 대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같이 단일화, 예. 단일화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제 창당 합당 과정을 거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스러운 후보들에게는 표를 안 줬지만 또 다른 색깔, 조금 더 신선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유권자들이 특히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네. 될 수 있다.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의 완승입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민심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할 동력은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하고요. 저는 상당히 경기도의 패배는 저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좀 뼈가 아프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그 도시, 그 도 자체가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큰 자리이고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발판으로 대선 후보까지 바로 단숨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자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제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표가 나눠지면서 그 차이 안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력 승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 개인에게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 지금 민주당도 어떤 쇄신과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마 비전과 노선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저는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당내 역학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조금 하나를 더 부탁드리자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DJ와 노무현의 정신을 많이들 그리워하실 겁니다. 좀 그 정신을 조금 더 복원해서 김동연의 색깔로 조금 더 해주시면 아마 민주당의 개혁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표차가 8,913표차 정말 뭐 대선의 연장전이라 그러는데 대선보다도 더 이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마지막에 의혹이 됐었던 몇몇 부분들이 혹시나 막판 변수가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선거라는 것은 사실 뭐 다양한 걸 놓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미 지나놓고 나서 사실 평가하는 게 좀 아쉬움만 남는 예. 거긴 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평가하셨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경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당의 재건을 위한 그런 씨앗을 좀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결국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를 득표했는데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을까요?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강용석 후보도 보수 후보라고 표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비판하고 반대는 하지만은 아니 뭐 누구나 나올 권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리 행사한 걸로 보이고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뭐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본다면요. 예. 더 큰 표 차이로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층에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손을 잡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더 큰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되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동연 당선인 상징성 강한 경기도 지사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벌써부터 대권 반열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도 그 당선 소감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기도정에 매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대권 가도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고 이재명 후보 이후에 거기에 준할 만한 인물군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공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좀 섣부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런 결과가 본인의 정치 향후에 있어서의 큰 발판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당내 상황이 대권 가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 선거에 대한 책임
예. 그리고 어떻게 쇄신을 주축을 잡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지도부의 구성이 필요하지 지금 한참 남은 대권과도 부분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 있죠.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그 소감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은 그동안 설정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은 방향이니 그대로 힘껏 밀고 나가라 하는 어떤 지상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오세훈 시장 그러면서 서울시의 산적한 현안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만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세훈 이제 당선자께서 이제 시장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시정에 더 몰입하고 더 서울 시민들의 발전과 서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애를 쓰시겠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발언에 불과하고 네. 사실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가장 어려웠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재건의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면은 이 오세훈 시장과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보수의 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또 지금 이 지방선거 대승까지 이 흐름이 일련적으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세훈 이제 후보가 이제 시장으로 또 취임을 해서 4년 동안 시정을 잘 할 것이고 또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보수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 부대변인께서도 보수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다라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런 대권 주자는 맞을 것 같아요. 후보군은 맞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그 대권에 대한 거를 계속 꿈꿔온 지가 한 15년, 20년 돼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신선한 인물로서 대권 후보가 맞을지 제가 뭐 좀 논외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되는 게 훨씬 더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대권 후보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권 후보가 말하자면 씨가 말랐죠,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건 워낙 인물이 없으니까 우리 편 진영 사람들을 데려다 쓰냐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말하자면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랬었고 뭐 안철수 후보 자체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그 인물군이 좀 이렇게 기근 현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좀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이 큽니다. 이거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짧게만 부연을 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이 뭐 신선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정치를 오래 하신 것도 맞고요.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58% 득표했던 분이 이번에 59% 지금 득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득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성숙함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지도자의 상으로 또 바란다면은 또 이분도 굉장한 그 좋은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세훈 당선인이 59.04%를 득표했고요. 상대였던 송영길 후보가 39.24%,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처음 출마할 때 정말 말도 많았었고 결국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당내 갈등도 뚫고 결과표를 딱 들었는데 이 정도 패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론도 있을 수 있을까요? 서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좀 책임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어떤 선택들은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선거였다. 서울시장 이번 선거가. 왜냐하면 4.7 재보궐 1년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재보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임하기 위해서 하는
시장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되게 좋았다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었겠지만 구도 자체가 기울어졌었는데 서울시를 어떻게 말하자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58, 59%의 오세훈 시장의 어떤 득표와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그러니까 전 대표의 39%의 것들이 표차는 크지만 인천시장을 하고 좀 서울에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서 좀 낯선 곳에서 시장 선거를 치른 것 치고는 뭐 한 40% 정도 가까운 득표는요. 나름대로 그의 성실성과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나름대로 소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좀 호평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책임론에 있어서 예. 어떤 전체적 선거 구도와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론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응당한 뭐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있겠죠. 그럼 앞으로의 예. 향후 어떤 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 전에 이미 예. 당 대표를 이제 대선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고 당시에 또 말하자면 향후 정치를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본인 머릿속에는 서울시장 출마할 때 이게 하나의 본인의 역할론으로서의 선택을 한 거예요. 과연 그게 서울을 선택하기 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평가할 부분이지만 예. 중요한 건 송영길 정치인으로서 송영길 후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행보는 본인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예측컨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외교 통일이나 이런 쪽이 좀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됐던 지역은 역시 이재명 당선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었는데요. 승리 소감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명 승리 소감인데 승리 소감 같지가 않습니다. 반성과 사과에 더 무게를 둔 소감인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이재명 후보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각 뭐 이원우 의원도 그렇고 뭐 예. 신동근 의원도 그렇고 여기 의원님들이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뭐 직격을 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번 예. 지방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견해 같고요. 그걸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국민들한테 조금 신뢰가 가깝게 다가가지 못한 이유들은 좀 머뭇거림이에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단박에 책임을 지고 또 말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 어떤 선명성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그동안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예. 그래도 그나마 선명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아마 인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선, 지선, 총선까지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좀 안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선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판단도 좀 책임론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선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상대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측면에서 계양을에 사실 힘을 꽤나 실었거든요. 사전 투표를 이준석 대표가 인천에 가서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포인트 차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은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중도의 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 후보 정도만 돼도요 60% 이상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계양이라는 곳은 인천은 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70% 정도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게 지금 최종 결과는 55% 나왔고 윤영선 후보가 10% 정도까지 따라붙었다라는 것은 대선 후보의 인지도, 그 언론의 노출과 빈도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득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 제가 느낌을 보니까 예. 아마 어려운 선거라는 거를 알고서 나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조금 책임에서 면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착시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어제도 개표 방송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상석에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앉아 계셨는데 그럼 권리만 없고 의무는 부담 안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총지휘했던 지방선거에 대해서 결과가 참패로 나왔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만에 하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선거 기간 내내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주체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 사과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느낌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거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 물론 아프겠죠. 아프겠고 굉장히 힘든 결단이겠지만은 지방선거의 총체적인 책임은 책임질 사람이 물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자리에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본령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저도 하십니까? 예, 좀 거들어야죠. 많은 얘기를 다 하시네. 그런데 그 어차피 이제 지선이 참패된 선거에 참패를 한 이후에 당들은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책임론에 대해서 불거지고 예. 특히나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에서 나오는 것들이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누가 책임 있다라고 네가 책임 있어, 네가 책임 있어, 네가 더 책임이 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신대변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의견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책임론에 대해서 주장들이 당내에서 나와야만 어떤 그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예. 말씀한 대로 총괄선대위원장이었고 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인천 계양이라는 어려운 데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준다. 그거는 매우 일부분의 의견이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비대위가 지도부였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저 세 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위까지 할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저분들이 정치를 뭐 허투루 처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 특히나 실망해서 우리 지지층에 대해서 그 납득할 수준 쇄신과 함께 그 책임의 수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오늘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이재명 당선인이죠. 당선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인천계양의 승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계양의 승리와 경기도의 승리가요. 썩 그게 어떤 이재명 효과로서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천계양은 당연한 승리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의 효과와 민주당이 뒷받침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계양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아마 그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인천시장 선거를 승리로 견인했었으면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의 행보들이 좀 가벼웠을 거예요. 특히는 인천계양에 영향을 받는 건 충청 또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충청 라인과 인천 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리를 가지고서 좀 편안한 행보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당권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도 솔직히 좀 함수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천 계양에서 이기고 나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행보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네. 이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또 당에서 필요한 이재명 후보 이런 부분들에서 접점을 찾기란 지금 현재까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원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한 수를 둘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당대표 경선 무조건 나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민주당이 복잡해지게 될 것인데 지금도 지금 이것이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 아니냐, 내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살고 당은 죽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의 슬로건이었던 나를 위해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요. DJ 대통령 대선에서도 3수까지 하셔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되셨지만은 그분은 대선에서 졌을 때 영국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 돌아와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지방선거 돌풍을 일으키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DJP 연합을 해서 이제 집권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똑같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승복하고 그 이후에도 친박연대라고 당시에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표의 영향력으로 다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취임해가지고 총선 승리 만들고 대권을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만은 대선에서 졌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또 출마를 하고 이렇게 지방선거 대패를 했는데도 또 책임을 안 지려고 미꾸라지처럼 굴고 그러면서 또 당대표까지 출마를 한다. 설사 당대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은 이제 명운을 다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명운까지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명운을 뭐 달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지적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인천계양의 조기 등판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실패였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인천계양의 어떤 차출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교육주책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면책을 하려는 발언이 아니라 팩트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좀 당내 상황을 보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좀 지켜보는 것들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쇄신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지방선거 중간에 그 쇄신안을 가지고 좀 내용이 있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제가 여기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 쇄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 동감을 하지만 이게 방식과 타이밍이 적절했느냐,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아마 그런 게 또 지선에는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윤호중 위원장과의 얘기에서 지도부와 이 쇄신안에 대해서는 지선 이후에 우리가 혁신안을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이미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고 해야 될 방향인데 저는 좀 그 안에서의 좀 더 국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안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혁신안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젊은 민주당, 뭐 말하자면 엄격한 민주당, 미래의 민주당,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는 민주당 그거를 정말 원하는 건지 민주당의 모습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국민들과 지지층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한 뒤에 일방적인 혁신이 아니라 소통하는 혁신안으로서 좀 개혁이 돼야 시간 낭비도 덜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좀 보궐선거에서 눈길을 끌었던 곳 단연 분당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인 국민의힘의 이름표를 달고 어느덧
삼선 중진이 됐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예, 벌써 3선까지 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금 듣고서 알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당선이 워낙 예측이 됐던 곳이고요. 또 분당에서 또 워낙 대선 주자까지 지냈던 분이 출마를 예.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승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이제 당선자께서도 이제 앞으로 원내에서 또 자신의 정치를 계속 해 나가실 건데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항상 해왔었죠. 직전 대선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 여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살짝 갈등도 있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봉합이 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출마까지 하셔서 이제 분당에서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역학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상당한 구심점으로 또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당내에서 뭐 향후 있을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에 또 안철수 후보도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안철수 당선인 당내 당권 도전할까요? 100% 하겠죠.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당선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정치적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과연 정치가 저렇게 돼야 되느냐. 본연의 이제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이 권력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유권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본인의 권력 지향을 위해서 국민들을 수단과 도구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찰을 몇 번을 바꿉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저희 뭐 당에도 있다가 국민의당도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까지 가서 본인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는 모습, 이런 행태들은요. 정치가 이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각자 향후에 정치를 배워가는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좀 바꾸고 가치와 소신보다는 권력 지향적으로 가는 것들이 성공의 가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옳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나중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치권의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의 저런 성공하는 듯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소신도 버려가면서 성공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 이제 돌아오시면 이준석 대표하고요 당권 어떤 경쟁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이 성비 의혹 징계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서 과연 이것이 변수가 될 것인지 또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이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윤리위가 이제 개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뭐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는 뭐 그 결과는 지켜보면 될 일 같고요.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윤리위에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거냐 이제 이런 맥락이신 건데 예. 저는 뭐 이거는 심플하다고 봅니다. 아니 당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선거를 대선과 지선을 다 승리를 거뒀는데 무슨 또 책임을 말하며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뭘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세력들이 보수 유튜버 중에서도 뭐 가로세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윤리위에다가 제소까지 하면서 뭐 당원 소원을 하니 많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온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받겠죠.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향후 그 진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이 그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도 기여도 했고 또 이제 지선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 유권자, 특히 우리 당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국민의힘의 승리에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매우 컸죠.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 분열과 갈라치기 이 전법이 나름 통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를 개항에 묶어놓은 주된 역할을 한 거는 이준석 대표예요. 말하자면 그 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잘 잡아가지고 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말꼬리 잡기의 달인이다. 마지막에 이제 김포공항 부분들도 당연히 낼 수 있는 공약이고 국민의힘의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냈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제주도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한 4일 남았을 때 또 기가 막힌 네거티브전을 했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핵심 역할을 해야 될 말하자면 주축이 된 어떤 후보를 묶어놓는 역할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입성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당권 도전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윤핵관이라는 부분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습니다. 권순동 원내대표가 있고요. 장제원 의원도 있고요. 과연 그들과 표면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만 정치 영역이라는 게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주장하면서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규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핵관이 물러나야 당이 혁신의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꽤 갈등이 오래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당내 구조가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의 승리까지도 역할을 했던 분이 원내대표로 앉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돌아왔을 때의 정치 역학적인 구도에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지지 후보가 대선 때보다 더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대 이하 유권자 중 남성 65.1%가 국민의힘, 여성 66.8%가 민주당을 지지한 건데 대선에 이어서 이렇게 더 커진 성별 격차, 이 후보 지지 격차, 그 이유 뭐라고 분석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예.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을 분열과 갈라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포공항 문제라든지 뭐 여성가족부 뭐 이런 쟁점들을 갖다가 이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거에 뭐 적폐 정당이니 뭐 토착 왜군이 뭐 기득권 외빈 정당이니 이렇게 다 얘기들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갈라치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구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면은 선거 전략이고 남이 하면은 갈라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죄송하지만 내로남불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20대 얘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20대도 사실 남녀 표가 지금 갈라진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면을 보면요.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았었습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소위 말해서 20, 30대는 포기하는 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남성의 일부 표가 그래도 지지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젊은 세대들이 우리 보수에 대해서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또 표면적으로 나타난 수치상으로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또 갈라쳤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저는 정부 효율화 문제에서 제가 여가부 문제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포공항 문제도 공항의 편익과 비용 이런 거 갖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갈라치기고 또 더 나아가서 어쩔 땐 또 뭐 혐오라는 단어까지 막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논의를 막고 어떤 영역들을 성역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의 갈라치기라면 계속 갈라쳐야죠,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남녀 선거에 대한 정확하게 갈라졌죠. 갈라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선거의 결과들이 계속 좀 지속될 거는 같아요. 현재 지금 젠더 갈등 부분들을 봉합하려는 노력보다는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이 이 젠더 갈등 봉합보다는 선거 이용한 측면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이런 선거의 결과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갈라치기라고 화를 내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쏘올린 공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자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전체적으로 본인의 정치 기반이 이대남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던졌을 때에 그 여가부 폐지를 지탱했던 또 지지 세력이 20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반대급부로 여성층의 지지층들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이제 투표 성향을 이번 지선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갈라치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자꾸 이 사회를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세대와 성별을 가르는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선거 끝나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전략적인 갈라치기 안 할게요. 그냥 가르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만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원래 진영이 나눠져 있고요. 서로 찬반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표면적 현상인 건데 그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갈라쳤다라고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말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또 마지막에 정치권에서는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노력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갈리는 젊은 남성의 표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또 있겠습니까? 표심보다는요. 말하자면 통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그다음에 세대가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세대 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간극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그래서 저는 남녀 문제들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라놓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가부 폐지의 기능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여가부 폐지라는 걸 던져서 집결을 위한 공약이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거 전략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갈라서 선거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봉합의 어떤 시발점이 안 생겼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20대 남자들이든 20대 여자들이든 이런 선거 양상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매우 안 좋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봉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서요. 이제 젠더 갈등을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항상 20대 표심만 얘기하다 보면은 늘 여성 남성 갈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가부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정책적인 논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비효율을 지적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갈라치기고 나쁜 정치고 혐오다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것이고요. 여성가족부도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름이 주는 메시지 안에서 이미 남성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성별만을 놓고 정부 부처의 이름을 만든다던가 어느 한 성별만을 특수화해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조직 전체적인 정부 효율화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더 이런 부분은 얘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